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인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한 두 가지를 좀 꼽자면 일단 빨리빨리 문화. 그렇죠. 뭔가 시작되면 야 빨리 이런 게 있으면서도 또 정이 넘치는. 정이 넘친다. 옆집에 옛날에 뭐가 있는지까지 서로 평균 어떻게 보면 오지랉이죠. 네, 오지랉도 넘치는 넓고. 그런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네. 한국인의 또 외적인 특징은 약간 그 까만 머리에 까만 눈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흥이 많고 네. 또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다혈질이에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못 참아.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흔히들 말하는 음주 가무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신 거 보니까 오늘 강연 뭐 주제가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이런 거에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이동 한양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도 보면 이 문화 자체가 저기 북방에서 쭉 흘러왔어. 근관 너무 잘 아시죠? 요거는 시베리아에 가서 보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깎을 때 그렇게 깎아.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나 삼국 시대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문화가 북방에서 쭉 흘러와서 아 됐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북방에서 온 거는 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게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북방 기원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금방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숙제는 잘 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네. 인간의 본성이 숙제 같은 거 내면 하질 않습니다. 그 숙제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평생 동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 따지는데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은 혹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민족성을 한마디로 하는 건 참 어렵지만은 네. 뭐 빨리빨리라든지 또 뭐 음주 가무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개 이제 문화적이고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보통이지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빨리빨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민족도 그럴 수가 있어서 이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우리가 뭐 민주화를 겪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특징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뭐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관 굉장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뭐 그런 점에서 여하간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뭘 해야지 그러네요.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막 맞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다. 진짜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뜻이. 여봐요. 예. 뭘 배달을. 배고프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바쁘게 빨리빨리. 예. 그 배달이 아니잖아요. 그 배달 아닙니까? 예. 배달 민족이라는 게 우리 그 하도 오랫동안 들은 그 하나의 그 고유명사가 돼서 네.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강력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표현이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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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군 옛날에 프로그램에 배달의 기수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배달의 기수도 그게 있었어. 이제 상징이죠. 우리의 그 민족 공동체를 갖다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니까 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그런 거고 다가오니까 그게 또 상업용어로도 쓰고는 그런 거겠죠. 예.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네.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반도 사람의 기원. 근데 여기에 이제 타이틀에 약간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 한반도 사람이라 그랬어. 네. 국민이라 그러지도 않고 민족이라 그러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은 한번 숙제로 생각하시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갑시다. 우리 민족 아까 뭐 여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을 지금 배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전통 자체는 그 거의 북방에서 온 게 많습니다. 왼쪽 맨 상단에 있는 게 이제 구석기 시대 때의 그 유물인데 네. 이게 구석기 시대 그러면 이건 우리 민족하고 관계 없는데 민족하고는 관계 없을지 몰라도 한반도에 들어와서 살았던 현생 인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 세계의 어떤 지역도 현생 인류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래 선주민이에요. 선주민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인간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섞여 나가는 거죠. 네.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역사를 쭉 읊어보면 대개 당군조선부터 시작하죠. 네. 그 당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연대차가 조금 있긴 해도 네. 그 문명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은 그럼 우리 민족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네.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자손들도 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데올로기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 강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현생 인류란 말이죠. 물론 뭐 100만 년 전 사람은 우리 현생 인류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민족하고 관계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나라에 산 5만 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5만 년 이후에 아까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도 보면 이 문화 자체가 저기 북방에서 쭉 흘러왔어.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 이것도 보면 북방하고 관련된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처음에 고고학 처음 한 3, 40년 전에 고고학 이야기는 이게 시베리아에서 흘러온 거다. 뭐 시베리아에서 저기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 학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상황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문화 자체는 쭉 보면서 이게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쭉 저 시베리아까지 퍼져 있어. 어떻게 하든 이 문화적으로 연결돼서 북방이라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오른쪽 중간 위에 있는 게 청동기 시대 문화예요. 여기 뭐 명칭을 아는 게 있나요? 주검인가요, 저게? 청동검. 청동검인가요? 오케이. 네. 지금 보시는 게 한국식 동검하고 네. 팔주령. 이 머리가 8개 달려 있는 방울이 8개 달려 있는 그 저기 청동기예요. 뭐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한국식 동검은 이게 길쭉하게 그냥 가느다하도 해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 연형식 동검이라고 꽃잎처럼 생긴 비파형으로 생긴 이 검이 있습니다. 네. 이 검은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비파형. 그런 거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금관 너무 잘 아시죠? 네, 신라. 네. 신라 거지만은 네. 그 모티프 자체는 시베리아 거예요. 그래요? 그 옆에 보면 이게 사슴 뿔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베리아 샤만들이 이게 쓰고 하는 그 어떤 그 관식 시베리아요? 시베리아 그런 거하고 관계되고 이 앞에 전면에 우리가 흔히 출자형이라고 하는데 이 매산자 누적된 네. 것처럼 돼 있죠. 그렇죠. 쌓아놓은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출자형 금관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이는데 거기 보면 위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꽃몽오리처럼 생기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와요. 요거는 시베리아에 가서 보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깎을 때 그렇게 깎아. 그래서 여기 동네 입구에 이렇게 세워놔.
우리 선앙담처럼. 네. 그래서 그게 수호신의 상징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수호신을 머리에 쓰고 네. 왕이 있다. 그러면 이 수호신들이 나라를 보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기 그 사슴뿔 같은 거는 결국에 시베리아의 오래된 전통, 사냥 전통, 그 유목 전통 이런 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문화가 뭐냐 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 그래서 이 샤머니즘 자체는 결국 시베리아에도 넓게 퍼져 있어요. 네. 지금 저 중간에 보는 게 바이칼호를 배경으로 한 샤만의 모습인데 저런 요소들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나 삼국 시대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문화가 북방에서 쭉 흘러와서 아 됐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아까 배달 불환 문화로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북쪽에서 중심을 둔 뭐 기원한 그런 문화라는 그런 뜻으로 그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럼 단일 민족은 아닌 거네요? 세상에 단일 민족이 있나요? 그러게요. 조금씩 흡수가되고 합쳐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것은 비교적 단일 민족이에요. 비교적 단일 민족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반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민족이 들어왔다 해도 이 속에서 이 용광로야. 하나의 포켓이니까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다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그 우리 한국 사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유전적으로 유니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왔지만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기원을 따질 때는 그렇지는 않죠. 여러 군데서 왔지만은 이 집단 내에서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통일성을 그 유니크한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 우리 문화가 아주 오래된 몇만 년 전부터 현대 뭐 저 근세에 이르기까지 쭉 북방에서 왔다는 걸 쭉 보여줬는데 근데 이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유전자 조사라는 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이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이렇게 처음 이게 시작하면서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북방 기원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은 지도고 왼쪽은 갈래 그 패밀리 트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 지도상에서 보는 이게 곤색 저 파란색 네. 그게 이 유전자 중에서 O형 유전자야. 이제 요 유전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간 내에서의 그룹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으로 모계로만 쭉 끼어오는 유전자가 하나 있어. 그 미토콘드리얼 DNA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또 남성으로만 전해지는 게 있어. 그게 Y 염색체. Y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도저히 복잡해서 이게 기원을 따질 수가 없어. 그 한쪽만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원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쭉 그 인간 집단의 기원을 따지고 요즘은 개인도 따져요. 우리 아버지 유전자 우리 무덤을 파면 이 무덤하고 이 무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그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버지쯤 된다 이렇게 설명해. 그렇지만 큰 집단 연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유전자를 다 쓰는데 원래 처음 생긴 거는 미토콘드리얼 DNA를 써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유전자가 있는 거는 세포 속에서 두 가지 영역이 하나 세포액이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야. 왜 그럼 유전자가 왜 두 가지 나눠져 있어? 이거는 생물이 처음 생길 때 큰 영역에서 두 가지 영역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생물로 온 거야. 그래서 원래 다르게 있던 그 유전자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되고 각각 역할 분담을 한 거야. 세포액 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의 이게 일종의 어떤 개체를 형성하는 블루프린트지, 청사진이죠. 거기에 따라서 다 이게 만들어 머리카락 까맣게 해라, 눈도 까맣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키를 좀 크게 해라, 뭐 이렇게 그걸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얼 DNA는 주로 이게 세포가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엄마에서 아들로, 엄마에서 딸로 이렇게 엄마께 쭉 그래서 이제 그걸 모계를 쭉 따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미토콘드리얼 DNA를 가지고 처음으로 인간의 흐름을, 갈래를 쭉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 할머니, 그걸 이브 학설이야.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을 거고, 뭐 이런 걸 다 그 갈래를 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따져가지고 그걸 추적하니까 아프리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연대가 얼마나 되나? 20만 년도보다 더 오래됐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제 현생 인류의 기원 따지면 한 20만 년에서 30만 년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쭉 유래해가지고 쭉 커져 나와서 되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유전자가 복제를 하는데 실수를 하지. 실수해서 유전자가 계속 바뀌어. 네. 이제 그런 게 현생 인류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되면 여러 가지 유전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유전돼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게 유전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조금 새롭게 갈래를 치는데 그 갈래를 가지고 기원을 따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언제 생겨가 어떻게 파생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단계를 쭉 따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생기는데 요걸 이제 갈래가 생긴 걸 우리가 하플로 그룹이라고 그래요. 하플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런 하플로 그룹을 쭉 설정해서 그걸 하이라키를 만들어. 이제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추적해서 네. 나갈 수 있도록 맵을 만드는, 도형을 만드는. 그 중에 이게 Y 염색체, 남성 염색체 중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플로 그룹 O야. O인데 여기 이제 요 곤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하플로 그룹 O의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O 분포를 한번 보시면 동남아시아에 많고 한국까지 있고 서양가는 없고 북쪽으로 가면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하고는 같은 통속이에요. 통속이야. 그래서 O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O 자체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동남아시아 가면 조금 더 밀도가 높아. 네. 그래서 O 유전자를 O, M, 175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그 O2B라는 유전자 같은 M122인가 뭐 번호가 있어요. 내가 혹시 틀려도 용서하시고 그런 거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M175O형은 거의 50%야. 그 다음에 아까 O2B라는 그런 것들은 한 30%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80%가 O형이야. 저 O형인데. 저도 O형이에요. 와, 우리 한국 사람이네,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이네. 역시 뛰어나신 분들 달러. 혈액형이 아니고 이거는 유전자형. 혈액형이 아니고. 남성 유전자 O형. O 하플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남방에서 북방으로 쭉 온 건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대개 O 유전자 자체는 한 5만 년 전에 형성돼 가지고 쭉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O2B 같은 거는 그 후대에 한반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확산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남방적 그 오리진 기원 자체가 쭉 와서 번성했는지를 단적으로 배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점이 있고 또 이게 남방에서 온 거를 또 치면 또 다른 Y 크로모솜 중에서 D라는 것도 있는데 이 D라는 거는 이보다 조금 더 일찍 생겼어. 한 7만 년 정도에 생겼는데 이 경우는 보면 쭉 이게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일본에 집중돼 있고 티베트에 집중돼 있어. 중간에 없어. 팀이 전혀 없진 않지만 뭐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에 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옛날에 아주 오래된 뒤에 선주민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기속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자꾸 대치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중에 이제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 단계에 사람 수가 적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 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전자 전이 같은 거는 소수의 사람이 이주했을 때는 그 유전자가 나중에 섞여가면서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100명 중에서 10명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차 타고 가다 죽어버렸어. 그 유전자가 다 없어지는 그 제네틱 디프트, 이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만 년 전, 5만 년 전, 그 다음에 역사시대 때 계속 또 뭐가 들어오죠. 네. 이제 그런 단계별로 그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인식하고 와도 이게 O형 유전자가 엄청 압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이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80%가 남방이고 20%는 북방이다. 이렇게 했어. 근데 내 이야기는 북방에서 실질적으로 북방에서 온 거는 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네, 네. 오, 왜요? 남방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방이라고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남아. 동남아 아니, 눈 크고 동남아. 또 키 작고, 키 작고 눈 크고 눈 크고, 코가 눈 크고. 납작하고, 네. 다리가 짧고, 또 그런 면도 있는데 다리가 짧고 맞아. 체질적으로 그래요. 체형적으로 어. 그런 스타일들이요. 왜 이게 저 인간의 체형 자체는 남방으로 가면 작아져요. 네. 북방으로 가면 커지고 네. 바이킹이 크지요. 네. 남방은 맞네. 제가 키가 작은 거 보니까. 저는 북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체질은 남방 체질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얼굴은 더 북방인데. 약간 그 이제 남방 사람들이 키가 작고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다 그 인간 어떤 기후 환경에 적응하면서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 체질 자체는 거의 기후 환경에 그 적응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긴 거는 현생 인류 단계에서 생긴 거지 그 이전하고 관계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 가서 정해하면서 네. 그래서 그 적응하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북방에 가면 머리털도 이게 허옇게 노랗고, 변하고 네. 남방으로 가면 새카매지고 피부도 새카매지고 눈도 새카매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북방으로 가면 피부색도 옅어지고 머리도 허해지고 키도 커지고 뭐 그런 걸 생물학자들이 하나의 그 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남방에 지금 이제 유전적으로 남방에서 왔다 해도 상당히 북방적 적응을 많이 한 셈이죠. 약간 그래서 이게 자관 그 문화적으로는 북방이고 이게 체질 유전적으로는 남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북방 민족이라고 했는데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네. 강조하는 거는 혈연이 피가 섞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말이지 피가 섞여 있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죠. 근데 그 풍기는 뉘앙스는 피가 섞였다는 섞였다. 뉘앙스. 그래서 우리가 북방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남방 기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방 민족 뭐 국사책 보면 다 배달 민족 뭐 저기 백두산에서 내려오고 네. 뭐 이런 이야기 뭐 쭉 써놨어요. 그래서 북문남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북쪽에서 오고 사람은 남쪽에서 왔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북문남인 아마 수수께끼 같이 들리셨을 텐데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에게 이제 과거에 80년대 초에 그 버클리 대학의 레베카 칸이라는 사람이 쭉 분석을 미국에 사는 현대 미국인을 대륙에서 온 사람들 여성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한 20만 년 전후에서 왔을 거다. 시작돼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저 네이처 잡지에 있는 저게 헤르토인입니다. 헤르토인이 대개 한 17, 8만 년 정도 됐어요. 최근에는 저보다 더 오래된 인류가 발견되기도 했지만은 헤르토인의 상징성은 굉장히 있고 원래 그 레베카 칸이 이야기했던 이브가 저거
라고 매칭해서 상징화하는 그런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0만 년 전후한 시기에 아프리카에 생겨가지고 전 세계로 쭉 오면서 처음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 생겨서 오면서 기존에 있는 집단들을 다 대체했다고 그랬어요.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 종이 다른 인간들이 같이 살게 되면 머리가 좋은 종이 훨씬 적응을 빨리 하니까 이 다른 종이 안 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공간 내에서 음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기술이 좋은 집단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치설을 설명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획가닥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윈 때의 그 학설이 과거에 루시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그게 확 바뀌었어. 그래서 약간 그 이전에 현생 인류 이전에 있던 인류, 현생 인류 들어가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이게 유전적 흐름이 생겨서 각 지역에 사람들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대개 20만 년 전에 생긴 그 현생 인류가 이 중근동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까지 대개 한 10만 년 전 이럴 때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한 6, 7만 년 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 호모 에렉투스 이런 집단, 또 알카이크 오래된 형태의 호모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래서 자관 쭉 이렇게 그 확산돼서 나와서 새로운 주민들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고 이게 어떤 학자는 이게 동아시아에 현생 인류가 들어온 게 한 10만 년 전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연대 측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대개 한 5, 6만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대개 그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수수께끼 그럼 현생 인류가 와서 다른 주민을 다 없앴냐? 그거 아니야. 데니소발이라는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 우리가 좋아하는 알타이 지방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데니소발이라는 동굴이에요. 네. 그 동굴에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인류가 발견됐어. 그 동굴에서 처음에는 네안데르탈, 그 다음에 현생 인류,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인류가 하나 있어.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비교해 보니까 현생 인류도 아닌 것이 네안데르탈도 아닌 것이 또 분명히 인류야. 그래서 우리 현재 데니소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인류를 규정하는데 이 데니소반의 유전자가 동아시아에 많이 있어. 동아시아에. 그 동남아시아 특히도 많아. 뉴기니에 빨갛차. 왜? 네. 동남아시아 섬에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인류의 흐름을 굉장히 일찍부터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다시 봅시다. 저기 왼쪽의 사진에는 이제 갈래를 이야기했어. 네. 근데 어떻게 그때 유전자를 뽑아내? 그만큼 지난 20년 동안에 유전자를 뽑아내는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현생 인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을 조금 보면 대개 현생 인류가 한 5만 년, 6만 년 전에 나왔다 했지. 이때가 되게 춥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인류 지구의 환경을 보면 처음에 한 500만 년 전에는 상당히 더웠어. 상당히 덥다가 추워지기 시작한 게 한 250만 년 전쯤 돼요. 춥다는 게 지금처럼 지금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온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50만 년 전부터가 우리가 홍적세라는 그 지질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빙하 시대, 간빙기 시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간빙기가 현재고 그 직전 간빙기가 12만 5천 년 전부터 한 9만 년 전 사이가 따뜻한 시기예요. 그러다가 기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개 한 4만 년, 5만 년 전부터 굉장히 떨어지고 제일 추운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만 5천 년 정도. 근데 이게 기후가 추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후가 추워진다는 거는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생기죠. 알프스의 빙하가 생기고 히말라야 빙하가 생겨요.
빙하는 어떻게 돼요? 빙하는 뭐야? 물질이. 물이죠. 예. 어디서 오노? 바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가 증발해가지고 대륙이 계속 쌓이니까 바다가 낮아지죠. 예. 바다가 낮아지니까 빙하 시대는 대륙붕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갛게 된 부분, 저게 이제 빙하 시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게 다 노출되고 순다라고 하는 지금 인도네시아 앞바다 같은 건 다 육화돼 버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황해도 다 없어져.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굉장히 과거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은 장애물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대개 요거는 이 현생 인류가 확산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인구 분포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본 거야. 인류학자가. 그래서 저기 빨간 부분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남쪽, 한반도도 빨갛게 돼 있죠. 한반도, 일본, 중국, 화남, 그러니까 황해 이남, 질련상매 이남 이런 데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번식을 많이 해. 왜냐하면 식물의 양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 사진을 지도를 보시면 새카맣게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한반도 뭐 이래서 새카맣게 돼 있죠. 네. 그게 생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생물의 양이 많다는 거는 많은 생물들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번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생물이 번식하게 되면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실수가 자꾸 생기고 새로운 종이 자꾸 발생해서 그 새롭게 발생한 종들은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생 인류 단계에서도 보면 결국에 저런 바이오매스, 생물 양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만큼 인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인구가 계속 이동하면서 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인구들이 북쪽으로 북상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화남으로 와서 쭉 황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황해가 하나의 인구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전 이후에, 15,000년 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들이 이 지역에서 발생해. 일본 15,000년, 중국 15,000년. 근데 그런 걸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고 물론 빙하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 인구합에 의해서 북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진화해서 확산돼 나가는데 결국에 제가 볼 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구합이 높아지면서 북으로 밀려서 화남 지방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빙하 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인구합에 의해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북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생겨난 거지요. 이게 저기 사할린의 이제 데빌스 게이트라는 유적에서 어떤 여성의 그 인골이 발견됐는데 이 인골의 유전적 특성 중에서도 굉장히 복합화된 특성인데 남방에서 온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그런 게 있고 우선 한반도에서 그럼 남방 요소가 뭐가 있냐 문화에 있어가지고 네.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남방 요소라고 꼽는 게 몇 개 있어. 이게 우리가 뭐 몇 가지 문신을 새긴다. 뭐 안 그러면 머리를 꾹 이게 눌러가지고 변형시키는 거 이런 건 남방적 습속이라고 해요. 북방에는 별로 없는 거. 그렇게 하고 뭐 온관묘 같은 그 옛날 삼국시대, 사만시대 온관묘 같은 이런 것들. 또 이 뭐 고인돌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브랜드된 선사문화이지만은 남방 기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상당히 후대에 생긴 거예요. 그 허황국 이야기는 뭐 벌써 2000년 안 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생긴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선주민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주민 자체가 누구냐 하는 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거는 이게 타밀 지방이에요. 타밀 지방. 타밀. 이 어디에? 타밀 지방의 타밀어하고 한국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타밀이 어디예요? 타밀 인도의 동남부들 실론 일부하고 타밀. 저 빨간 지점 저 인도 지도예요. 보통 우리가
세계 공통으로 부르는 엄마 같은 이런 것들은 마더나 엄마나 뭐 이런 거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그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 인간의 본성을 갖다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거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언어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는 컴퓨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겼잖아. 단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야. 문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많이 들었을 거야. 네. 근데 알타이어에 맞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어쩌면 타미르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남방어하고 관계되는 건 나만 이야기 아니고 우리 그 언어학자이셨던 김방한 선생도 말씀하시고 뭐 허버튼지 그 옛날에 그 선교사도 뭐 그런 이야기를 남방어 계통이다 했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일본 민족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몽인하고 후대 그 온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흔적들 자체가 결국에서 남방에서 올라올 때 언어나 이런 게 그 유전자뿐만 아니고 언어 이런 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뭐 고고학 유적에서 본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분류를 하지만은 네. 고리버라고 그래. 고리버. 같이 섞어서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별종이다 이거지. 그런 말 자체가 결국에 기존 언어 자체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언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저 Y 크로모솜 Y 염색체 D 형이 이게 쭉 초기에 올라왔을 때 그 초기 이후에 쭉 그 올라온 흐름 그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언어적인 흔적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고인돌 우리 선사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화가 고인돌 문화인데 이제 고인돌 이런 걸 보면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흔히 저걸 갖다 남방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민족 형성에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닐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결국에 문화가 이전하는 거하고 이게 사람이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컴퓨터 문화가 와도 사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면 남방 문화로서 옹관묘 같은 게 있고 또 여기 수로왕비의 그 탑 같은 게 있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에 민족 기원을 이야기할 때 저걸 갖다가 유전적으로 설명이 보완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이제 보면 왜 그럼 지금 북방 문화가 압도적이냐? 네. 그거는 이게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면 구석기 시대에도 남방에서 온 사람이 아까 훨씬 많다고 했죠.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게 아까 보신 그런 석기들이야. 이게 아주 작고 칼날같이 생긴 그런 석기들인데 이거는 북방에서 흘러왔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도 그걸 같이 써버리면 문화가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그런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북방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 단군조선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이게 황해 이런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구분되지만은 그 원류가 가서 어떤 집단은 다시 내려오고 어떤 집단은 저기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어떤 집단은 저기 투르크족 같이 저기 그 서쪽으로 가는 그런 집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아시아의 인력풀 자체는 아까 데니소반에서 보여주듯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그 큰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여기서 어떤 인구압이 생기면서 북쪽으로 갔다가 문화의 이동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청동기 문화, 신라 고분의 문화, 신라 저기 이제 그 저런 적석청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들이 북쪽에서 쭉 와서 여기 오버래핑 되는 거고 또 남방 쪽에서는 또 남방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남부 쪽에 보면 남방 문화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저기 변환의 그 머리를 압축시켜 여성의 머리를 이게 뒤쪽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거 편두풍섭이라든지 인묵이라든지 저런 온감묘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적인 걸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원래 유전적 기원을 다 같이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날에 와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 민족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시사적인 그런 뉴스들에서 보면 민족이나 어떤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허물 수 있냐? 안 되는 거지. 나는 허물어도 저 사람 안 허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건 이제 국권이 지키되 하나는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민족이라 하고 남방을 이렇게 깔보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를 좀 현대 사회에서 좀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 사회 자체가 조금 더 평화롭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인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네. 같이 인류의 보편적 사회, 글로벌 사회를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교수님 덕분에 인간 본성 그리고 인류의 본연의 모습 또 한반도 기원까지 알게 됐는데요. 네, 2주간 귀한 강연해 주신 백이동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화가는 나와 뭔가 좀 다른 존재일 것이다. 보통 모네 하면 두 가지 수식어가 좀 붙어요. 수련의 화가, 혹은 인상주의의 리더다. 내가 보는 대상에 특징 포착을 잘했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뭘 그릴까요? 캐리커처. 모네는 10대 때부터 캐리커처로 돈을 벌었어요. 우와. 근데 일반 노동자의 평균 1급이 네. 5프랑 정도 됐대요. 5프랑? 5프랑 캐리커처 한 장에 대략 10에서 20프랑이었대요. 와, 10에서 20프랑. 3, 40만 원. 어느 날 르 아브르의